끔찍한 16구의 시신이 돼지 농장에서 발견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다. 전라남도 해남의 외딴 돼지 농장을 상상해보라. 밖에서 보면 그곳은 평범해 보였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시끄럽게 울어대는 가축 소리. 하지만 가시돋친 철조망과 어두운 창고 뒤에는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수년 동안 일자리를 찾아 이곳에 온 가난한 여성 수십 명이 아무 소식도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쉬쉬할 뿐이었고 지역 파출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진실은 지독한 악취 속에 계속 묻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강원도에서 온 한 늙은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아오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저 유난 떤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 작은 여정에서부터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우리를 긴장감 넘치고 가슴 아프면서도 평온해 보이는 인간의 얼굴 뒤에 얼마나 큰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가장 어두운 비밀조차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끈다. 2022년 11월의 어느 밤 전라남도 해남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비는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세찬 장대비로 변해 반탄마을 주민들의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여느 장마철 밤처럼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등불을 켠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빗소리 한가운데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절망으로 가득 찬 외침이었다. 그 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으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목이 졸린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돼지 소리도 사람이 다투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비명이었다. 잠 못 이루던 몇몇 주민은 잠시 창문을 열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며 황철민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해남 돼지 농장을 둘러싼 가시 철조망이 언뜻 보였다. 하지만 더욱 거세진 비는 이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 후 들리는 것은 뒤죽박죽 울어대는 돼지들의 비명 소리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다. 진흙으로 질척이는 흙길, 농장 철조망 앞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땅바닥에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철조망 안쪽에서부터 큰 길로 이어지는 길고 붉은 갈색의 자국이 진흙과 뒤섞여 있었다.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간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그 소문은 마을 어귀의 작은 다방에서부터 아침 시장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젯밤 황씨네 농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늘 아침엔 핏자국이 있었대.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황철민의 이름이 즉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황철민은 50대 남성으로 마른 체구에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없는 황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흔적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그에 대해서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수백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고기에 손도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온 외지 여성들을 자주 고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은 거의 쓰지 않았다. 그의 농장 또한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돼지우리는 코를 찌르는 악취로 가득했지만 황철민의 본체는 오히려 너무나 깨끗했다. 너무 깔끔해서 생명체 없는 공간처럼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다. 몇몇 주민은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비 오는 밤이면 황철민이 검은방 수포로 덮인 손수레를 밀고 농장 뒤편으로 가는 것을 종종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이 지나 3시쯤에 기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 때마다 모든 것은 다시 잠잠해졌다. 아무도 감히 직접 묻거나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철조망 앞의 핏자국은 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마치 양철 벽과 같이 철조망 뒤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바다 건너 섬에 있는 한 어머니에게 그 불길한 예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강원도 동해시 박순옥이라는 노파는 몇 달 전부터 해남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막내딸 김미영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어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멀리 돈벌이를 떠난 젊은 미망인 미영은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않았고 돈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반탄마을에서 그 비명이 들렸던 밤, 어쩌면 그것은 공포에 질린 미영이 어머니를 부르는 마지막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장대비가 그친 아침, 해남 돼지 농장으로 가는 흙길은 질척이고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반탄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높이 솟은 가시 철조망 앞에 어두운 색의 길다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일부는 진흙과 섞였지만 그 색은 여전히 뚜렷했다. 그 자국은 마치 전날 밤 무거운 무언가가 농장구역 밖으로 끌려나갔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논에서 다방으로, 아침 시장에서 주민들의 집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어젯밤 농장 쪽에서 이상한 비명이 들렸고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핏자국이 나타났다고 속삭였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랫동안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한 이름으로 향했다. 황철민. 황철민은 50대가 넘은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몸은 말랐고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눈빛은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외지인이 아니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기이한 행동을 보여 사람들과 멀어졌다. 그는 큰 돼지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마리의 가축을 길렀다. 판매 수익으로 그는 풍족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공보다 그의 기이함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에게 말없는 황씨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세 가지가 그 별명을 굳혔다. 그는 돼지를 키워 먹고 살면서도 채식주의자였다. 그는 항상 전라도 밖에서 온 외지 여성들만 고용했고 지역 주민은 거의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농장은 항상 조용하고 섬뜩했으며 마치 철조망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몇몇 주민들은 남몰래 더 불안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농장 입구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최 씨 아주머니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황철민이 손수레를 미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손수레는 항상 검은 방수포로 단단히 덮여 있었고 방향은 늘 농장 뒤편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바이오가스 연못 쪽이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남편이 항상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농장 울타리와 밭이 맞닿아 있는 농부 김씨 아저씨도 있었다. 그는 새벽이 지나 3시쯤에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 소리는 분쇄기 소리와 비슷했고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는 새로운 작업의 흔적이 없었다. 가공된 돼지 사료도 없었고 새로 들어온 자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추측만 하다가 두려워서 이불로 귀를 막고 잠을 청할 뿐이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마을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민들은 밤이 되면 농장 근처로 지나가길 꺼렸고 아이들은 철조망 쪽으로 놀러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황철민을 멀리하라고 거듭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편에서는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의문의 비명을 떠올렸다. 바람이 축사에서 불어오는 악취를 실어올 때마다 마치 어떤 영혼이 말을 걸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황철민 자신은 여전히 태연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었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그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철조망 앞에 남겨진 핏자국은 시작에 불과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작은 신호였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강원도 동해의 박순옥이라는 어머니에게 그 불길한 예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딸 김미영이 바로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본능은 막내딸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강원도 동해시 박순옥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나이는 65세,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평생의 노동으로 몸은 구부정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가 세게 내릴 때마다 자주 새는 낡은 목조주택에 살았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막내딸 김미영. 미영은 젊은 미망인이었다.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후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때부터 미영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웃집 빨래부터 식당 허드레실까지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지만 긴 밤이면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 집을 꼭 고치고 싶어. 우리 아들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2022년 초 전라도에 다녀온 이웃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해남에 큰 돼지 농장, 해남 돼지 농장이 있는데 여자 인부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월급이 마을에서 자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미영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아들 좀 잘 돌봐줘. 몇 년만 다녀올게. 돈이 모이면 돌아올 거야.
우리 집도 고치고 아들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 거야. 박순옥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녀는 그저 당부했다. 조심해라, 딸아. 사람 쉽게 믿지 말고. 이 집이 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떠나는 날이 왔다. 미영은 몇 벌의 옷과 아들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들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엄마, 기도해줘. 꼭 돌아올게. 박순옥은 마치 놓아주기 싫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 몇 달간 미영은 꾸준히 전화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들지만 아직은 견딜만 하다고 했다. 쌀을 사고 지붕 한쪽을 고칠 만큼의 돈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5개월째 그녀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처음 박순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바쁜가 보지, 휴대폰이 고장났나 보지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미영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도움을 애원하고 있었다. 박순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녀의 예감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위로하려 했다. 어떤 이는 미영이 재혼했을 거라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순옥은 믿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기 딸을 알았다. 미영이 어린 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 아무 소식 없이 떠날 리가 없었다. 어머니와 아들을 그렇게 버릴 리가 없었다. 마침내 남은 저축을 털어 박순옥은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동해 버스터미널에서 해남으로 가는 야간 버스표를 샀다. 가방에는 옷 몇 벌, 미영의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여행 내내 멈추지 않고 올리는 기도뿐이었다. 강원도에서 전라남도로 가는 여정은 65세 노파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박순옥은 빽빽한 시외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안은 후텁지근했고 딱딱한 의자는 등을 쑤시게 했다. 미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눈을 붙이기 어려웠다. 무릎 위에는 몇 벌의 옷과 너무 자주 만져닳기 시작한 딸의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꼭 껴안았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버스는 해남 터미널에 도착했다. 행상인들의 떠들썩한 소리와 버스의 경적 소리가 뒤섞였다. 느린 걸음으로 박순옥은 버스에서 내렸다. 눈은 퀭했지만 결심은 여전히 타올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피부를 찔렀다. 그녀의 마음은 속삭였다. 딸아, 기다려라. 엄마가 너를 찾으러 간다. 해남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목적지인 반탄마을까지 긴 여정을 더 가야 했다. 그녀는 낡은 군내버스에 올라 야채 바구니와 다른 승객들의 낡은 여행 가방 사이에 앉았다. 길은 논과 마을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창밖에서 미영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한시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길고 고요한 길뿐이었다. 오후가 될 무렵 그녀는 반탄마을에 도착했다. 멀리서 큰 양철 지붕과 해남 돼지 농장을 둘러싼 가시 철조망이 보였다. 돼지 우리의 날카로운 냄새가 곧장 코를 찔러 속이 메스꺼웠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정문 앞에 서서 미영의 사진을 쥐고 나지막이 불렀다. 미영아, 딸아, 안에 있니? 그 부름은 으르렁거리는 돼지 소리에 묻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깡마른 남자,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의 황철민이 나왔다. 그는 잠시 서서 박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누구 찾으슈? 떨리는 목소리로 박순옥이 대답했다. 저는 김미영의 어미입니다. 제 딸이 여기서 일하는데 먼 길을 와서 만나러 왔습니다. 황철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오쇼. 앉아서 얘기합시다. 농장마당은 남은 비로 질척였다. 우리의 악취가 습한 공기와 뒤섞였다. 하지만 중앙에 서 있는 본체는 이상할 정도로 너무 깨끗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모든 구석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 편안하기는커녕 영혼 없는 방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소박한 거실에서 황철민은 뜨거운 차를 따라 손님 쪽으로 잔을 밀었다. 부드럽지만 단조로운 어조로 그가 말했다. 미영이는 이제 여기 없소. 트럭 기사 하나 따라 중국으로 갔소. 더 큰 일자리가 있다면서 급하게 가느라 인사도 못했지. 나한테 안부만 전해달라고 했소. 박순옥의 손이 떨려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은 절대 그렇게 떠날 아이가 아닙니다. 집에 어린 자식이 있고 낯선 사람을 따라갈 만큼 겁이 많은 아이예요. 소식도 없이 떠났을 리가 없어요. 황철민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애가 한 말을 전했을 뿐이요. 어머님이 믿지 않는다 해도 나도 어쩔 수 없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들렸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 말을 전면으로 거부했다. 그녀는 미영을 알았다.
그 아이가 어머니와 아들을 인사도 없이 버릴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들을수록 황철민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 남자는 일어서며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죄송하지만 난 바빠서 더 할 말 없으면 돌아가시오. 그는 밖으로 걸어나가 이미 차가워진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는 박순옥을 홀로 남겨두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철문이 등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닫혔고 그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이슬비가 그녀의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그 높은 철조망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영의 사진을 꼭 쥐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맹세했다. 네가 저 안에 있는 걸 안다 딸아. 엄마는 너를 찾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마을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서 묵었다.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계속 맴돌았다. 양철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비 오는 밤의 비명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눈을 감기 어려웠다.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다. 내일 비록 혼자일지라도 그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순옥의 몸은 긴 여정 끝에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내린 비는 여전히 습한 공기를 남겼고 길은 진흙으로 질척였다. 손에 미영의 사진을 들고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며 지역 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는 소박했다. 시멘트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현관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몇몇 경찰관이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망설이는 걸음으로 박순옥은 안으로 들어가 인사했다. 저기요,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미영이고 해남 돼지농장에서 일했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보여주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사진을 흐긋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 여자 인부들,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말없이 떠나는 게 흔한 일이에요. 남자 따라갔거나 다른 일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죠. 그런 사건 자주 들어요. 그 말은 박순옥의 가슴에 망치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경관님.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 자식이 있어요. 소식도 없이 그렇게 떠날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울음에 거의 목이 메었다. 하지만 다른 경찰관은 오히려 옅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많은 여자들이 자기 길을 선택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했겠죠. 증거가 없는 한 저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순옥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공감을 바랐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뿐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파출소를 나섰다. 습한 공기와 이슬비가 얼굴에 달라붙어 참을 수 없는 눈물을 감춰주었다. 그녀에게 그 고통은 그녀가 겪은 긴 여정보다 더 아팠다. 파출소 밖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저들이 돕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찾으리라. 그날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미영의 사진을 들고 구석구석을 누볐다. 다방에서 채소시장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물었다. 쉰 목소리로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해남 돼지농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말하기 두렵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눈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다. 서서히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파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자세히는 몰라요, 할머니. 하지만 예전에 거기서 일하던 마야라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애도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밤 작은 술집에서 한 노인이 막걸리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장대비가 쏟아질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농장 쪽에서 나는 비명 같았는데 그 후론 조용했지. 거기서 나온 여자 인부가 한둘이 아니라는 말도 있더군. 박순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이야기의 조각들은 무서운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물을수록 더 많은 속삭임을 들었다. 그 인부들이 해외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농장 안에서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농장 입구 근처 가게 주인인 최 씨 아주머니가 마침내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자주 뭘 보긴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비 오는 밤에 황 씨가 검은 방수포로 덮인 손수레를 미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방향은 항상 뒤쪽, 바이오가스 연못 근처였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순옥의 몸은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최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허름한 여관방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미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들었던 속삭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라진 여자들, 비 오는 밤의 비명, 의문의 손수레, 모든 단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남 돼지농장.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더욱 험난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만약 모두가 침묵을 선택한다면 비록 늙은 여인의 쉰 목소리일지라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사람은 바로 그녀일 것이었다. 거의 일주일 내내 박순옥은 미영의 사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다방으로, 이웃의 속삭임에서 마을 밖 사람들의 귀까지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절망에 빠진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로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남 돼지농장에서 여성 인부들이 사라지는 것 뒤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소문은 마침내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 차태식 경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차 경감은 꼼꼼하고 신중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나이는 45세에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부하들 사이에서 그는 어설픈 답변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통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강원도에서 온 한 늙은 어머니가 며칠째 지치지도 않고 딸을 찾고 있다는 지역 파출소 경찰관의 보고를 직접 들었다. 처음 차 경감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지만 사라진 여성이 한 명이 아니라 같은 농장에서 일한 후 여러 명이라는 말을 듣자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기억은 5년 전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 여성 노동자 역시 전라도에서 일한 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차 경감은 사무실에 오래 앉아 쌓인 보고서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박순옥에 대한 이야기로 향했다. 그는 늙은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고 경찰에게 거절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머니의 예감이 저토록 강하다면 분명 무언가 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차 경감은 신이 많은 두 형사를 불렀다. 지난 5년간 해남 돼지농장의 모든 노동자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봐. 이름, 주소, 출신,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마. 조용히 진행하자. 그는 공개적으로 움직이면 정보가 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자 명단을 묻고 여러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주민등록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며칠은 긴 출장, 서류 복사,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과의 짧은 대화로 가득했다. 초기 결과는 차경감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지난 5년간 최소 16명의 여성이 해남 돼지농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었다. 그들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의 가난한 지역 출신이었다. 패턴은 비슷했다.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적은 돈을 보냈다. 그러다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그 후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차경감은 침울한 얼굴로 보고서 파일을 닫았다. 16명, 그리고 모두 그렇게 사라졌다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그는 두 형사를 다시 불렀다. 그들의 가족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 다른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 다음 며칠 동안 차경감의 작은 팀은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했다. 경북의 한 시골집에서 늙은 어머니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라도로 떠났다가 소식 없이 사라진 딸 이야기를 하며 흐느꼈다. 충남에서는 한 동생이 언니에게서 받은 마지막 문자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여기 농장 사장 이상하고 무서워. 강원도에서는 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차 경감의 마음을 찔렀다. 패턴은 명확했다. 처음에는 희망, 그 후 연락 두절. 거의 모든 가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의 딸이 남자를 따라 중국으로 갔거나 조용히 다른 일자리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차 경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유는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깔끔했다. 마치 암기된 문장 같았다. 그는 수첩에 적었다. 중국행 서사, 시선 돌리기 패턴, 실제 출국 증거 없음. 그날 밤 그는 수사 노트를 펴고 썼다. 해남 돼지농장, 중심점, 16명 피해자, 3, 4개월 근무, 실종. 동일한 이유 중국행는 설득력 없음. 쓸수록 그의 확신은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연쇄 사건이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증거 없는 혐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책상 위에 반탄마을 지도를 바라보며 농장 위치에 표시를 했다. 이걸 파헤칠 것이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천천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해. 한편
그녀의 작은 여관에서 박순옥은 여전히 미영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노력이 한 경찰 간부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수사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해남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 차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동시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어머니의 눈물에서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이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진실을 열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차 경감은 이 사건의 실마리가 해남 돼지 농장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건을 공식 수사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가족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가 팀에게 말했다. 돈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취할 조치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식적인 영장 없이 은행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오래 고뇌하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때로는 진실을 좁기 위해 좁은 길을 가야만 해. 그가 신뢰하는 몇몇 옛 동료의 도움으로 차 경감은 마침내 피해자들의 금융 기록에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서류들이 모이는데 며칠이 걸렸다. 어느 날 밤 그와 두 명의 형사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에 쌓여 있었다. 그들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훑어보는 동안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패턴은 눈에 띄었다. 처음 이 3개월 동안 피해자들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다. 그 돈은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가족에게 송금되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이 끊기고 거래 패턴도 바뀌었다. 월급은 계속 입금되었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송금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보통 한밤중에 한적한 국도변의 ATM에서 모든 잔액이 인출되었다. 그 후 계좌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차 경감은 책상에 손가락을 두드렸다. 이것 봐, 항상 똑같아. 3개월이나 4개월째 돈이 전부 인출돼. 한밤중에. 낮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야. 항상 전액이야. 팀원 중 한 명인 박 형사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종한 것 같습니다. 언제 돈을 인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차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가난한 시골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갑자기 한적한 곳에서 한밤중에 돈을 인출하는 습관을 가질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을 조종하는 다른 손이 있었다. 확신을 위해 차 경감은 기록에 언급된 몇몇 ATM의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다. 화질이 낮고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여러 번 돌려본 결과 반복되는 인물이 나타났다. 마른 체구의 남자, 걸음걸이가 약간 절뚝거렸고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한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의 여러 다른 ATM에서도 그 남자의 그림자는 항상 같았다. 차 경감은 화면에 다가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기서 멈춰, 확대해봐. 녹화 영상에서 그 남자는 ATM 부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뻣뻣했고 왼쪽 팔의 흔들림이 부자연스러웠다. 차 경감은 농장 주인 황철민의 걸음걸이가 정확히 그렇다는 주민들의 보고를 떠올렸다. 박 형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팀장님, 이거 황철민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요. 차 경감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수사에서 움직임의 유사성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야. 피해자들의 모든 돈을 통제한 자야. 그날 밤 차 경감은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다. 피해자 금융 패턴 실종, 잔고 소진, 야간 인출, 범인, 마른 체구, 절뚝거림, 왼쪽 팔 경직, 여러 ATM에서 포착, 유력 용의자 황철민. 쓸수록 이 미스터리가 단순히 노동자의 실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범죄의 흔적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반복되는 시스템,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차 경감은 또한 이 정도 증거로는 아직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은 아직 강력한 추정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한편 박순옥은 여전히 밤을 기도로 채우며 허름한 여관방에서 미영의 사진을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 수사가 자신의 딸 이름을 다른 많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른 한편 차 경감은 책상 위의 전라남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펜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지쳤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패턴은 잡았어. 방향도 잡았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해. 그리고 그건 황철민이라는 남자의 소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야.
차 경감은 이 모든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이 해남 돼지 농장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패턴이 그곳을 가리켰지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직접 보고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그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2명의 선임 형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농장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붉은색으로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차 경감은 지도 중앙의 큰 원을 가리켰다.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는 여기다. 내부에 눈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어. 한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황철민의 장소에 들어가는 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위장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차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위험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알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희생자를 기다릴 수는 없어. 지금 행동해야 해. 긴 논의 끝에 그들은 위장작전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 경찰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선택은 28세의 이서연 순경에게 돌아갔다. 서연은 인신매매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었고 용감하고 영리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차 경감이 그녀를 불러 계획을 설명했을 때 서연의 얼굴은 약간 굳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이것이 범죄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면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 며칠은 준비로 가득했다. 팀은 서연을 위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기록상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라 남편과 사별하고 전라도에서 일자리를 찾는 강원도 출신의 젊은 미망인이었다. 위조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심지어 지인이 써준 간단한 추천서까지 준비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그녀는 강원도 사투리로 말하는 법을 연습하고 시골 여성들의 습관을 배우고 심지어 나올 법한 간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다. 정말로 일이 필요하고 지치고 체념한 것처럼 보여야 해요. 그녀가 차 경감에게 말했다. 출발하는 날 전라도의 하늘은 흐렸고 회색 구름이 해를 가렸다. 서연은 허름한 블라우스와 고무신 같은 소박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몇 벌의 옷이든 천 가방을 들고 정말로 생계를 위해 온 시골 여자로 위장했다. 떠나기 전 차 경감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기억해 서연, 성급하게 굴지 마. 우리의 눈과 귀는 너에게 달려있어. 위험이 닥치면 신호를 보내. 증거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 서연은 점점 더 빨리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남 돼지 농장은 높은 철조망과 낡은 양철 지붕으로 멀리서 보였다. 돼지우리의 톡 쏘는 냄새가 곧장 코를 찔렀다. 서연은 정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안에서는 돼지들의 울음소리가 쇠삐걱이는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동안 보고서에서만 보았던 인물이 나타났다. 딱딱한 얼굴에 걸음걸이가 약간 절뚝거리는 말은 남자 황철민.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잠시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이슬비 소리만이 들리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쇼? 그의 목소리는 무미 건조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긴장한 척 고개를 숙였다. 저. 일자리가 있다고 들어서요, 팀장님. 저는. 과부인데 일이 필요해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로 절박한 것처럼 낮고 떨리게 만들어졌다. 황철민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미소였다. 여기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 못 견디면 버틸 생각 마. 하지만 네가 적합한지 한번 보자고.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질척이는 마당을 지나 본체로 향했다. 우리의 악취와 습한 공기가 섞여 거의 토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다. 여기가 그곳이다. 많은 여성이 사라진 어둠의 소굴. 안에서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소박한 방을 보았다. 축축한 나무벽, 바닥에는 얇은 장판. 몇몇 다른 여성들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흐구 쳐다보더니 마치 말하기가 두렵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마치 희망 없이 사는 것 같았다. 황철민은 짤막하게 명령했다. 내일 아침부터 일 시작해. 규칙은 별로 없어. 중요한 건 복종이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서연은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잠을 설쳤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돼지의 울음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문 삐걱이는 소리가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그녀는 오늘 밤부터 미스터리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 순간이 진실을 발견할 기회이거나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었다.
해남 돼지 농장에서의 서연의 첫 아침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거친 남자 관리인의 고함으로 시작되었다.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돼지 우리의 톡 쏘는 냄새는 이미 코를 찔렀다. 서연은 얇은 매트에서 일어났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자 몸이 지쳤다. 새벽부터 일은 힘들었다. 그녀는 다른 몇몇 여성들과 함께 수백 마리의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무거운 사료포대를 날라야 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아팠으며 손톱은 더러운 물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낮에는 전라도의 햇볕이 피부를 태웠고 우리의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다. 땀이 비 오듯 흘러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다른 노동자들은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화가 있더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두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일이 끝난 후 그들은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축축한 나무벽, 얇은 매트가 공동 침대가 되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구석에 앉아있는 말은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름이 뭐예요, 언니?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여자는 잠시 돌아보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그 후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너무나 깊은 두려움, 마치 한마디 잘못하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듯한. 밤이 되자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왔다. 조용하기는커녕 농장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은 종종 기이한 시간에 때로는 새벽이시나 삼시에 큰 기계가 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분쇄기나 파쇄기처럼 길게 윙윙거렸다. 때로는 삐걱거리는 손수레가 질척이는 땅 위를 지나 농장 뒤편으로 밀려가는 소리가 뒤따랐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작은 창문 틈으로 엿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황철민이 혼자서 검은 방수포로 덮인 큰 손수레를 미는 그림자를 보았다. 손수레는 무거워 보였고 바퀴는 시끄럽게 삐걱거렸다. 황철민은 느리지만 단호하게 노동자들이 사료 창고라고 부르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건물 쪽으로 향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부유한 주인이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의문의 손수레를 끌고 혼자 일하는 걸까?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리를 찔렀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굴지 않으려 자신을 억눌렀다. 다음 날 서연은 점심시간에 수진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기는 왜 다들 그렇게 무서워해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더니 재빨리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묻지 마. 누가 들으면 내일 너 사라질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오래 못 버텨. 그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에 소름이 돋은 서연을 남겨두고 떠났다. 다음 며칠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동, 밤에는 이상한 기계 소리와 의문의 손수레. 서연이 다른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두려운 눈빛이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짧은 대답만을 얻었다. 조용히 서연은 머릿속으로 모든 이상한 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째, 남자 관리인과 황철민 자신을 제외하고는 농장을 드나드는 노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에게서 온 편지나 전화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통신이 차단된 것 같았다. 셋째, 농장의 밤 분위기는 낮보다 더 무서웠고 명백히 숨겨진 비밀 활동이 있었다. 자, 7번째 밤 서연은 다시 시끄러운 기계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너무 강했다. 그녀는 들어가기 전차 경감이 준 소형 녹음기를 넣어둔 작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것을 매트 밑에 숨겨 기계의 진동과 손수레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기계의 진동이 나무 바닥을 통해 느껴져 몸까지 떨리게 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다. 강해져야 해.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해. 이 모든 것이 그저 속삭임으로 끝나서는 안 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황철민의 발걸음이 방을 지날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목숨이 칼날 위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위장이 발각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돌아오지 못한 다른 여성들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남 돼지 농장에서의 나날은 서연에게 점점 더 힘겨워졌다. 몸은 더욱 지쳤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가난한 노동자로 위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계속 경계해야 했다. 매일 밤 이상한 기계 소리와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남자 관리인은 시내에 갔고 황철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큰 길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다른 노동자들은 방에 머물렀고 일부는 너무 지쳐 움직이지도 못했다. 서연은 물통을 찾는 척하며 용기를 내어 돌아다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동안 거의 열리지 않았던 창고 건물 근처로 향했다. 창고의 나무 문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속을 메스껍게 하는 날카로운 향과 섞여 있었다. 방구석, 사료포대 더미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농장에 있을 리 없는 찢어진 꽃문의 천 조각이었다. 그 천은 낡고 얼룩진 여성 의류의 일부처럼 보였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 흩어져 있는 몇 가지 다른 물건들을 발견했다. 빨간색 플라스틱 샌들 한 짝, 작은 구슬이 달린 머리끈, 그리고 앞 페이지가 찢어진 작은 수첩.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재빨리 안에 글씨를 훑어보았다. 내용은 불분명했지만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문장이 익혔다. 무섭다. 만약 내일 내가 없다면 우리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KMY라는 이니셜이 휘갈겨져 있었다. 서연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김미영의 것일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려 수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재빨리 닫아서 옷 속에 숨겼다. 그녀는 이 물건들이 사라진 여성들의 실질적인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료 창고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려던 순간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서연은 당황하여 서둘러 창고 문을 닫고 빈 물통을 드는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철민이 흙길 끝에서 나타나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마치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오랫동안 응시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물통 찾고 있었어요, 사장님. 방에 물이 다 떨어져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두려움에 찬 것처럼 만들어졌다. 황철민은 바로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꽤 오랫동안 서 있더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릎이 몸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마침내 황철민은 한마디도 없이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하지만 그 미소의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매트 밑에 숨기고 떨림을 참으며 누웠다. 그녀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황철민은 이미 그녀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소형 녹음기를 켰다. 그 장치는 오래된 작은 라디오 모양이었고 짧은 신호를 통해 원격 저장 장치로 음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성 노동자들의 물건을 찾았어요. 수첩이 있고 이니셜 SA, 아니 KMY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보관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짧은 신호가 차경감의 비밀 초소에 성공적으로 포착되기를 바라며 장치를 껐다. 다음 며칠 동안 황철민의 의심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종종 갑자기 노동자들의 방 근처에 나타나 말없이 안을 쳐다보곤 했다. 때로는 평소보다 더 오래 서연의 뒤를 걸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서연을 지나칠 때마다 그의 옅은 미소는 차갑고 숨겨진 의미로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지친 척, 다른 여자들처럼 체념한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이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도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이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옷 조각, 샌들, 머리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진 한 여성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작은 수첩. 그것은 사라져서는 안 될 목소리였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 목소리였다. 그날 밤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누워 무거운 발걸음과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매트 밑에 수첩을 더듬었다. 마치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사라진 모든 여성들과 미영을 위해 버텨야 해. 전남지방경찰청의 작은 사무실. 차태식 경감은 지도와 서류로 가득한 책상 앞에 골똘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공기는 습했고 비가 막 그친 뒤였다. 멀리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에게서 며칠째 소식이 없어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계가 밤 11시를 막 지났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신호 수신기가 조용히 진동했다. 빨간불이 깜박였다. 차 경감은 즉시 그것을 켰다. 안에서는 서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울음을 참으며 말하는 듯 거의 떨리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물건을 찾았어요. 수첩이 있고 이니셜 KMY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보관할게요. 서연의 목소리 뒤로는 윙윙거리는 큰 기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방은 순간 조용해졌다. 근처에 앉아있던 두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차 경감은 수신기를 꽉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 이름 KMY는 단 한 사람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박순옥 할머니가 찾고 있는 딸 김미영. 이거다. 내부의 목소리, 증거야. 차 경감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결의로 가득 차 타올랐다. 그날 밤 차 경감은 즉시 직속상관에게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금융거래 패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ATM의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이제 잠입요원의 음성 증거까지 추가하여 설명했다. 모든 증거는 한 지점, 해남 돼지농장 주인 황철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차 경감은 증거가 강력하더라도 공식적인 수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방경찰청, 어쩌면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본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새벽빛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 작전 요청서를 작성했다. 다른 한편 서연은 자신의 신호가 도착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포착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 며칠은 더욱 숨막혔다. 황철민은 점점 더 자주 갑자기 여성 노동자들, 특히 서연 근처에 나타났다. 그의 시선은 꿰뚫는 듯했고 미소는 마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옅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뒷마당에서 물통을 씻고 있을 때 황철민이 다가왔다. 별말 없이 그는 그녀의 뒤에 꽤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등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침내 황철민이 속삭였다. 너 부지런해 보이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는 마. 호기심 많은 애들은 보통 오래 못 버티더라고. 차가운 땀이 서연의 목을 적셨다. 그녀는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사장님.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황철민이 무언가 낌새를 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차 경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작은 팀을 보내 농장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몇몇 사복경찰관이 행상인 수리공, 심지어 농부로 위장했다. 그중 한 명이 차 경감을 할 말 없게 만드는 보고를 했다. 팀장님, 오늘 새벽에 황철민이 직접 큰 손수레를 뒤쪽 창고로 미는 것을 봤습니다.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차 경감은 그 보고를 지도에 표시했다. 기계활동, 연기, 악취, 그리고 서연이 발견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그는 진지한 눈으로 팀을 바라보았다. 언제든 준비해야 해. 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우리는 들어간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농장 안에서 서연의 나날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매일 밤 그녀는 갑자기 수색당할까 두려워 작은 수첩을 매트 밑에 두고 잠들었다. 다른 노동자들은 더욱 입을 닫았고 일부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마치 새로운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함께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10번째 밤, 서연은 방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고 문지방에 황철민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꽤 오랫동안 서서 텅 비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안을 쳐다보았다. 작은 창문 밖에서 바람이 역한 냄새를 희미하게 실어왔고 그 악취에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잠든 척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까지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 후 문이 다시 닫혔다. 서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황철민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전 희생자들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다. 밖에서 차 경감은 별이 가득한 해남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시간과 경주하는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늦는다면 사라지는 것은 서연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미스터리를 밝힐 마지막 기회도 함께일 것이었다. 그날 아침 해남경찰서에서 차태식 경감은 상관으로부터 봉인된 봉투 하나를 받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그것을 열었다. 단 몇 줄이었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문을 읽었다. 해남 돼지농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 승인.
차경감은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영장은 나왔다. 그가 팀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가장 어려운 건 우리가 안전하게 진입하고 서연이 무사히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날 폐쇄된 방에서 전략회의가 열렸다. 차경감은 큰 농장 지도를 펼치고 철조망 경로, 창고 위치, 노동자 숙소, 그리고 주축사를 표시했다. 새벽에 그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진입한다. 1팀은 정문을 확보하고 2팀은 창고 근처 뒤편을 포위하고 3팀은 노동자 숙소를 수색한다. 최우선 순위는 서연과 다른 노동자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한 젊은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팀장님, 만약 황철민이 저항하면요? 차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저항하면 제압한다. 하지만 기억해. 이 모든 걸 밝히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해. 그는 덧붙였다. 의료팀도 울타리 밖에서 대기할 것이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라. 한편 해남 돼지농장 안에서 서연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 황철민은 말없이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심지어 다른 노동자들도 위험에 휘말릴까 두려운 듯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몸으로 매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황철민이 평소보다 더 오래 방 밖을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었다. 가끔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든 척 누웠지만 눈은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며 뜨고 있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내려 양철 지붕을 시끄럽게 두드렸다. 농장은 마치 무거운 밤 안개에 휩싸인 것 같았다. 희미한 악취가 다시 바람을 타고 와 서연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가슴에 작은 수첩을 껴안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제발 내일은 여기서 나갈 수 있기를. 갑자기 노동자 숙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손전등 불빛 한 줄기가 안을 비추자 잠자고 있던 여자들이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다. 문지방에는 황철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짧고 무겁고 차가웠다. 창고에서 도울 사람이 몇 명 필요해. 몇몇 노동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숨을 참았고 어떤 이는 뽑히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다. 서연도 놀란 척하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황철민은 무작위로 손가락질을 했고 그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했을 때 서연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다. 너 따라와.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황철민은 그녀를 데리고 어두운 마당을 지나 뒤쪽 창고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려 땅을 질척이게 만들었다. 창고 문틈으로 백열등의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가까워질수록 서연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섞인 낮은 기계,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창고 안, 악취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코를 찔렀다. 역한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서연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황철민은 손전등을 책상에 내려놓고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넌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난 너무 호기심 많은 인분은 싫어하는데. 서연은 고개를 숙여 두려움에 떠는 가난한 과부처럼 창백하고 떨리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새벽까지.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새벽은 아직 멀었다. 해남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밤새 남은 폭풍의 번개가 비출 뿐이었다. 해남 돼지농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 검은 차들이 소리 없이 멈춰섰다. 불은 일부러 꺼져 있었고 한 경찰관의 담배에서 나온 희미한 붉은빛만이 잠시 반짝이다 꺼졌다. 차태식 경감은 선두 차량 앞에 서 있었다. 비옷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높은 가시 철조망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 울타리 너머에 서연과 구출해야 할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차게 뛰었다.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모든 대원들이 시간이 멈춘 듯 숨을 죽였다. 팀은 계획대로 나뉘었다. 1조는 정문으로, 2조는 뒤쪽 창고를 향해 측면으로 기어가고 3조는 노동자 숙소 근처에 준비했다. 한 의료진이 예비 차량에 들 것과 응급 장비를 준비했다. 차경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새벽 예불 소리가 들리면 시작한다. 그 전까지 소리 내지 마. 창고 안, 서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역한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황철민은 마치 사냥감을 평가하는 포식자처럼 그녀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너 부지런한 거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네 눈은 너무 많은 걸 봤고 네 귀는 너무 많은 걸 들었어. 난 그런 거 싫어해.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장님.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이 오히려 겁에 질린 시골 여자로서 그녀를 더 설득력 있게 보이게 했다. 황철민은 옅게 미소 짓더니 다가왔다. 그의 마르지만 강한 손이 의미심장하게 서연의 어깨를 천천히 두드렸다. 너무 호기심 많은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 섞인 퀴퀴한 담배 냄새가 서연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마음속으로 서연은 옷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살며시 더듬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속삭였다. 만약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남아있기를. 밖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다. 마침내 논 건너 작은 절에서 새벽 예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기다리던 신호였다. 차경감은 손을 높이 들었다가 재빨리 내렸다. 진입! 순식간에 부대가 흩어졌다. 일조는 정문으로 접근했다. 절단기가 작동했고 철조망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2조는 젖은 밭을 통해 잠입했고 진흙이 그들의 신발에 달라붙었다. 3조는 동쪽 노동자 숙소 근처에서 준비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려주는 것은 이슬비 소리뿐이었다. 창고에서 황철민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굳어졌다. 본능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인지 그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너 저 소리 들었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운 척하며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황철민이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순간 정문이 계획보다 더 요란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 마을의 개들이 시끄럽게 짖었다. 황철민은 재빨리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사람이 왔어. 그가 소리쳤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쇠지렛 대를 집어 서연에게 겨누었다. 네가 미끼였어. 서연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등이 사료포대에 거의 부딪혔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팀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뒤쪽에서 접근하던 차 경감은 그 외침을 들었다. 그는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빨리! 그가 도망칠 틈을 주지 마. 뒤쪽 울타리가 뚫렸고 몇몇 경찰관이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발소리에 황철민은 더욱 당황했다. 그는 문을 쳐다보다가 다시 사나운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너 평범한 년이 아닌 줄 알았어. 순간 황철민은 쇠지렛대를 휘둘렀다. 서연은 재빨리 몸을 숙였다. 무거운 쇠가 그녀 뒤의 포대를 강타하며 큰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걷어차이며 열렸다. 차 경감과 몇몇 경찰관이 들어와 총을 겨누었다. 그녀를 놔줘 황철민. 차 경감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황철민은 깜짝 놀랐다가 짧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거칠고 무서웠다. 결국 왔군. 하지만 늦었어.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서연을 붙잡아 앞으로 끌어당겼다. 녹슨 쇠지렛대가 서연의 목에 차갑게 닿았다. 서연은 작게 비명을 질렀고 몸이 심하게 떨렸다. 경찰들은 총을 들었지만 차 경감은 즉시 손을 들었다. 쏘지 마! 서연이 잡혀 있어. 창고는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에 장이 되었다. 역한 냄새,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 지붕의 빗소리,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뒤섞였다. 차 경감은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다음 수를 읽으려 했다. 황철민, 그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게임은 끝났어. 그녀를 놔주지 않으면 넌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황철민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쇠지렛대가 서연의 목을 더욱 세게 눌렀다. 누가 더 용감한지 한번 보자고. 숨막히는 창고는 긴장의 무대가 되었다. 녹슨 쇠지렛대가 서연의 목에 닿아 있었고 그 차가움이 피부를 찔러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숨은 짧았고 눈은 마치 운명에 체념한 듯 반쯤 감겨 있었다. 황철민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몸은 철사처럼 팽팽했고 눈은 들어온 경찰들을 향해 광기 어리게 번뜩였다. 차태식 경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황철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총을 내렸다. 황철민,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다. 그녀를 풀어주면 법정에서 말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황철민은 짧고 거칠게 웃었다. 법정?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내가 처벌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해? 난 이 지옥에서 20년을 살았어. 한 명 더 죽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의 손에 들린 쇠지렛대가 서연의 목에 더 가까이 움직였다. 녹슨 쇠 끝이 그녀의 피부를 얇게 긁어 쓰라린 붉은 선을 남겼다.
몇몇 경찰관이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차 경감은 단호한 신호를 보냈다. 쏘지 마. 그는 한 발의 오발탄이 서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말 들어. 차 경감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날카로웠다. 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나, 황철민? 무력한 여성을 학살한 짐승으로?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으로? 선택은 지금 네게 달렸어. 황철민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서연을 뒤로 끌었다. 그들의 등은 창고 뒷문에 닿았다. 그의 다른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서연을 방패 삼아 도망칠 계획이 분명했다. 꼼짝 마! 나가려고 한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차 경감은 재빨리 손을 들어 팀의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고 서연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눈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턱을 살짝 숙여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차 경감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창고 왼쪽에서 잠입한 두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황철민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섬광탄을 던졌다. 눈부신 하얀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뒤이어 귀를 먹먹하게 하는 굉음이 울렸다. 황철민은 비명을 질렀다. 눈이 부시고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반사신경이 약해지면서 쇠지렛대가 서연의 목에서 살짝 떨어졌다. 그것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서연은 재빨리 몸을 숙여 바닥으로 몸을 던져 그의 소나기에서 굴러 벗어났다. 목에 붉은 상처가 쓰라렸지만 상관없었다. 지금이다! 차 경감이 외쳤다. 두 명의 경찰관이 뛰어들어 황철민을 덮쳐 쇠지렛대를 완전히 떨어뜨렸다. 그는 발로 차고 핥히며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의 수가 더 많았다. 그들은 그의 팔을 제압하고 젖은 창고 바닥으로 그를 눌렀다. 황철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차 경감은 앞으로 나아가 허리에서 수갑을 꺼냈다. 그는 몸을 숙여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게임은 끝났다, 황철민. 단호한 움직임으로 수갑이 농장 주인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다. 안도의 환호와 함께 분위기가 폭발했다. 다른 경찰들은 즉시 방을 확보했고 일부는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동자 숙소로 달려갔다. 숙소문이 열리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일부는 젖은 땅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땅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사진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한 의료 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땀으로 젖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작은 수첩을 꼭 쥐고 있었다. 차 경감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고맙다, 서연.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걸 밝혀낼 수 없었을 거야. 황철민은 이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짧게 웃었다.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해? 아무도 이거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차 경감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오, 이건 끝이 아니지. 하지만 너에게는 끝이야. 창고 밖, 동이 트기 시작했다. 주황색 빛이 비안개를 뚫고 가시 철조망과 질척이는 진흙을 비추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일부는 의료팀에 안겨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서연은 경찰 재킷으로 덮인 임시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떠오르는 해를 향해 있었다. 그 태양은 마치 밤의 어둠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것을 말없이 증언하는 것 같았다. 그 지옥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차 경감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쳤지만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새벽빛 작전은 성공했다. 마지막 올가미가 닫혔다. 그날 아침 해남의 하늘은 맑았다. 마치 어젯밤의 장대비가 마침내 끝난 악몽이었던 것처럼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황철민은 호송차에 태워졌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미소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몸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법의 올가미가 마침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구조된 여성 노동자들은 마을 길가에 마련된 임시 텐트로 옮겨졌다. 의료팀이 그들을 한 명씩 진찰하고 담요와 따뜻한 음식, 안정제를 제공했다. 여전히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서히 감사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목은 쇠지렛대 상처로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낸 작은 수첩을 꽉 쥐었다. 고통과 동시에 용기의 증인이 된 소박한 물건이었다.
며칠 후 분위기는 더 차분해졌다. 서연은 마침내 고향인 강원도 동해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가 작은 터미널에서 낡은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한 어린 소녀가 그녀를 향해 힘껏 달려왔다. 엄마, 소녀가 외쳤다. 서연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즉시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어린 딸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서연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두려움, 고통, 그리고 피로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미영의 어머니 박순옥 할머니도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흔들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내 딸의 목소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울며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지만 마침내 드러난 진실에 의해 조금은 위로받은 슬픔을 나누었다. 그들을 데려다 주러 온 차태식 경감은 조금 떨어져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법이나 보고서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고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었던 한 평범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범죄가 평범한 가족의 마음에 남긴 상처에 관한 것이었다. 차 경감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천천히 지며 넓은 논 위로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둠은 늘 존재하지만 사랑과 용기에서 태어나는 빛 또한 늘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건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끌벅적한 삶 속에서 거대한 사랑으로 싸우는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범죄가 평온한 얼굴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에게 새로운 새벽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삶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밤이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아침은 언제나 온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는 범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 심지어는 평온하고 자비로워 보이는 얼굴 뒤에 숨어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어둠보다 항상 더 강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랑과 용기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두려움에 맞선 평범한 여성, 그리고 여전히 진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강인함을 요구한다. 혼자라고 느끼고 믿음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어라. 밤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이 오듯 우리가 사랑과 결의를 굳게 지킨다면 진실과 정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순수한 양심의 목소리에서 결코 외면하지 마라. 때로는 그 작은 목소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이다.